안녕하세요. 북친의 서재입니다. 한강 작가의 중편 아기 부처. 아기 부처의 꿈을 꾼 것은 2월이었다. 동남아시아 어디쯤인 것 같기는 한데 이름을 알 수 없는 먼 나라에 가 있는 꿈이었다. 그 나라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났다는 아기 불상을 보기 위해 나는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었다. 정류장에 내려보니 탁 트인 벌판에 오디빛에 처음 보는 꽃들이 흐드러져 있고 먼 구름 위로는 황갈색 구름장들이 섬세한 나선 문양을 그리며 피어오르고 있었다. 조금 걸어가다 보니 가장자리에 흰 페인트가 벗겨져 피 얼룩 같은 녹이 드러난 표지판이 눈에 띄었는데 이상한 것은 그 표지판에 적힌 안내문이었다. 내가 가려는 그곳은 그냥 불상만 보고 오는 곳이 아니라고 했다. 약수를 띠는 작은 동굴 속에 진흙으로 빚어진 아기 부처가 있는데 그걸 자신의 손으로 주물러서 만들어진 얼굴을 보고 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자기가 만든 얼굴을 보기 위해 거기까지 간다는 건가? 의아하기도 하고 그 안내문이 퍽이나 어리석게 느껴졌는데 어디서부터 걸어온 사람들인지 색색의 옷을 차려입은 수십 명의 남녀들이 줄을 이어 동굴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줄의 끝에 섰다. 앞사람을 따라 몇 걸음 옮기기 무섭게 갑자기 사위가 어두워졌다. 어느새 나는 약수 뜨는 동굴 앞에 다다라 있었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나? 나는 허리를 굽히고 캄캄한 동굴로 들어갔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 한 얼굴의 형상이 지득바닥에 어렴풋이 드러나 있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으나 성숙한 어른의 얼굴인 것만은 분명했다. 마치 살아있는 듯 나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이걸 왜 아기 부처라고 했을까? 눈꼬리가 위로 찢어진 데다 음흉하게 입꼬리를 들어 올린 그 얼굴이 결코 부처는 아니었다. 나는 손을 뻗어 진흙 얼굴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빤히 올려다보는 듯한 눈을 지우고 다시 빚으려 했으나 빚으면 빚을수록 눈초리는 더 날카로워졌다. 내가 보려고 한 것은 이것이 아니었다. 이것을 보려고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나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다. 이게 못되라는 짓이야. 얼굴을 든 순간 비명이 터져나왔다. 동굴은 사라지고 없었다. 가없이 펼쳐진 모래 벌판 가운데 나 혼자 서 있었다. 아득한 빛이 눈을 아리게 했다. 모든 사물의 그림자까지 태워버릴 것 같은 하얀 소금가루만 남겨놓고 나를 몸뚱이째 증발시켜 버릴 것 같은 뼈약볕이었다. 눈을 뜰 수 없었다. 나는 더듬더듬 앞을 향해 걸어나갔다. 어떻게든 눈을 떠야 했다. 이 벌판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 했다. 누운 채로 고개를 저으며 베개를 짓이기다 말고 나는 눈을 떴다. 아직 동트기 전이었다. 불투명한 창문으로 스며드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을 받아 벽에 걸린 내 긴 외투가 고적하게 어깨를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의 짙은 눈썹과 콧날과 입과 턱을 쪽빛 차렵 이불 위로 윤곽만 드러낸 몸을 나는 마치 타인을 보듯 찬찬히 내려다보았다. 내가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동안 그는 가볍게 몸을 뒤척였다. 그 바람에 이불이 흘러내리며 그의 어깨가 비어져 나왔다. 방문을 열려다 말고 나는 그것을 물끄러미 건너다 보았다. 귀족적이라며 특히 여자들이 좋아한다는 그의 희고 매끄러운 살갗은 속을 바로 아랫부분부터 빨갛게 일그러져 있었다. 뒤쪽의 흉터는 좀 더 위쪽까지 올라가 있어 와이셔츠를 입고 고개를 숙이면 흰 컬러 위로 드러났다. 물론 브라운관에는 그 부위가 비칠 일이 없으나 방송국 동료들을 비롯한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의 목덜미에 화상 자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흉터가 그의 얼굴과 목의 앞부분과 두 손을 제외한 몸뚱이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것은 알지 못했다. 그의 알몸이 얼마나 붉은지 배 아랫부분부터 삿까지 돋은 음모들이 그 붉게 뒤틀린 피부에 대조되어 얼마나 검은지 아는 사람은 나 이외에 없었다. 사고 후 태어난 사춘기 초입의 그를 옷 갈아입힐 때마다 아랫입술을 악물곤 했다는 시어머니는
3년 전 세상을 떠났다. 키가 훌쩍 크고 인매가 야무진 그녀의 모습을 나는 사진첩에서만 보았다. 완벽한 분이셨지. 결혼 전 그는 담담한 얼굴로 자신의 어머니를 회상하곤 했었다. 난 평생 어머니의 반의 반을 따라갈 수 없을 거야. 그러나 그는 거의 완벽했다. 실수라 해봤자 거기가 사소한 것이었다. 문제는 그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뿐이었다. 전날 밤에도 그는 기분이 언짢아서 돌아왔었다. 넥타이를 풀면서 곧장 냉장고를 향해 걸어가더니 내가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마시곤 하는 캔 맥주를 꺼냈다. 텔레비전 앞에 놓인 소파에 앉아 그것을 단숨에 들이켜더니 그러고도 마음이 안 풀렸는지 배럴당 유가가 대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하고 욕실에서 이부자리에 누워서까지 오래된 LP판 튀듯 똑같은 억양으로 되뇌었다. 그 대목은 그날 9시 뉴스에서 그가 말을 씹었던 부분이었다. 그가 말을 더듬은 그 순간에 나는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놓고 발톱을 자르고 있었다. 기사가 나가는 동안 발톱을 자르고 데스크에 그가 나오면 손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마주보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 신문지 바깥으로 튀어나간 발톱들을 쓸어담기 위해 내가 상체를 옆으로 기울였을 때 그는 문제의 실수를 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는데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은 듯 여전히 당당하고 신뢰감 넘치는 얼굴로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 속에 희미하게 스쳐간 동요를 나는 알아보았다. 그쯤 괜찮아. 나는 브라운관 속의 그를 향해 속삭였다. 마치 그 말에 대답하듯 3년간 이 말을 맞대고 살아온 내가 듣기에도 매력적일 만큼 당당한 어조로 얇고 선이 뚜렷한 입술에 느긋한 미소를 머금은 채 그는 취재 기자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그에게 그쯤 괜찮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 하찮은 실수를 두고 그가 얼마나 자신을 괴롭힐 것인지도 그 철저한 성격이 젊은 그를 프라임타임 앵커의 자리까지 끌어올려 주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제법 깊어진 기침을 내뱉으며 나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렸다. 유자 재어놓은 유리단지를 냉장고에서 꺼내 머그컵 2잔에 3숟가락씩 덜었다.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그는 1년을 하루같이 유자차를 마셨다. 덕분에 겨울이 다 지나가도록 별탈이 없었는데 정작 매일 유자차를 타주던 내가 목감기에 걸렸다. 어쩌자는 거야. 내가 생방송 중에 기침하면 좋겠어? 당장 병원 가서 주사 맞아. 처음 내가 기침을 시작했던 날 그가 뱉은 말이었다. 좀 있어보면 낫겠지 뭐. 걱정해주는 그가 고마워 웃으면서 입을 맞추려던 나는 흠칫 놀라 물러섰다. 그가 뒤로 얼굴을 빼며 언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에는 진정으로 내 행동을 혐오하는 기색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미련하게 버티지 말고 병원 가라니까. 그제야 약간 미안했는지 그는 얼굴을 찡그리는 듯 웃었다. 당신도 좀 조심해줘야지. 보통 여자들 같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더니 그는 욕실에 들어가 문을 열어놓은 채 1시간 전에 했던 양치질을 다시 했다. 일단 보통 칫솔로 닦고 나서 부드러운 모의 칫솔에 액상 치약을 발라 구석구석 잇몸까지 마사지하고 구강 청정액으로 입과 목젖을 헹군 뒤에야 그의 양치질은 끝나곤 했다. 오한 때문에 팔짱을 단단히 끼고 서서 나는 그날따라 더욱 길고 세밀한 그 공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욕실을 나오며 그는 재차 다짐했다. 당장 내일 병원에 가, 알았어? 그때 그가 조금만 웃어주었다면, 마치 그 일에 모든 것을 건 사람처럼 진지하지 않았다면 나 자신이 병원체를 품은 숙주처럼 여겨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랬다면 그답지 않은 일이었으리라. 머그잔을 들고 신 유자향을 맡으며 나는 언제나처럼 망설였다. 나는 유자차를 좋아하지 않았다. 차는 물론 달았고 점여진 유자는 더욱 달았다. 이마를 찌푸리며 꾸역꾸역 한 움큼의 유자 건더기를 씹어 삼킨 뒤 뜨거운 차를 3번에 나누어 들이켰다. 식탁 앞 의자에 걸쳐뒀던 파카를 입고 철제 현관문을 열었다. 4가지 조간 신문들이 제각기 현관 앞에 팽개쳐져 있었다. 일면에 큰 글자들만 읽어내린 뒤
모두 현관 안으로 던져놓았다. 덩어리진 잿빛 먼지가 굴러다니는 콘크리트 층계를 밟아 내려갔다. 자그마한 빌라들이 모여있는 주택가 골목에서 3분만 걸어나가면 숲이 나왔다. 사실 내가 부르는 이름이 좋아 숲일 뿐 나무 20여 그루가 심어진 산책로에 불과했다. 산책로의 옆 철조망에 허술하게 찢어진 틈으로 들어가 등성의 길을 따라 올라가면 북한산 등산로에 이를 수 있지만 나에게는 이 볼품없는 산책로가 오히려 제 모양대로 편안했다. 어두운 하늘에 닿으려고 몸을 길게 뻗어 올린 나무들의 뼈대를 올려다보며 나는 천천히 걸었다. 무슨 음악 같은 오랜 침묵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다. 청랭한 공기에는 부식된 겨울 낙엽 냄새가 배어 있었다. 간이 약수터와 목조 정자가 있는 곳에 이르러 나는 멈췄다. 일찍부터 물을 깃는 노인들의 느릿느릿한 대화를 들어가며 맨손 체조와 제자리 뛰기 300번을 한 뒤 날이 밝을 때까지 정자에 앉아 있는 것으로 내 일과는 시작되곤 했다. 그러나 나는 그날 체조도 제자리 뛰기도 하지 않았다. 늦겨울 새벽에 추위에 떨면서 이따금씩 속 깊은 기침을 오랫동안 뱉어내면서 정자에 웅크려 앉아 있었다. 좀 전에 꾸었던 꿈의 무엇인가가 집요하게 내 마음을 언짢게 하고 있었다. 난데없이 아기부처라니. 저마다 날카로운 잎사귀들이 검질긴 살을 뚫고 파랗게 돋아 올라온 소나무들을 나는 쏘아보았다. 바람도 없는 침묵 속에서 그들은 철조망 너머 얼음으로 뒤덮인 계곡을 우두망찰 내려다보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날 뜻밖의 전화들을 받았다. 대교책에 사파를 그려 불과 이틀 전에 갖다 줬던 출판사에서 이번에는 아동의 언어장애 치료에 관한 책에 들어갈 사파 44컷을 청탁해왔다. 신선했어요. 여태까지 우리 유아신서 사파가 좀 따분한 편이었는데 젊은 감각으로 그려주니까 저자도 좋아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새침한 소녀같이 입을 내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단발머리 편집장의 목소리는 유쾌했다. 뒤이어 저녁 무렵에는 재작년 가을에 바람을 맞고 쓰러졌던 어머니가 마침내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오빠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제는 운동장 돌 때 내 손 안 잡아도 된다면서 기뻐하시는구나. 새벽마다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집 근처 고등학교 운동장을 3바퀴씩 달팽이 걸음으로 돈 뒤 출근하곤 했던 오빠의 목소리는 한음조 높아져 있었다. 그의 누수 시간이 가까웠을 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니인가? 어머니의 성격으로 보아 그럴 리 없었는데 어쩐지 기꺼운 마음이 되어 수화기를 들었다. 성우처럼 아름다운 목소리의 여자가 내 이름 석자를 정확히 발음했다. 전데요. 대답하자 여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모르는 이름이었다. 여자가 물었다. 그분이 얘기 안 턴가요? 이 여자가 그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 나는 더욱 의아했는데 더욱 의외의 말이 수화기 저편에서 건너왔다. 그분하고 저 내일로 꼭 6개월이 돼요. 고백하자면 그때 나에게 정작 놀라웠던 것은 그 여자의 말보다 그것에 이끌려 나온 내 마음의 반응이었다. 뭐가 6개월이 된다는 건가? 하는 어리석고 멍한 의문이 있었고 이어 그랬었구나 하는 잘 맞추어지지 않던 퍼즐 조각이 마침내 들어맞는 순간과 같은 작은 쾌감이 일었다. 방송만 끝나면 집으로 곧장 들어오던 그가 몇 달째 종종 늦었던 까닭, 늦은 이유를 설명해 놓고는 시간을 두고 내 반응을 살피던 기색이었던 까닭, 들떴다가 침울했다가 유달리 감정의 기복이 심했던 까닭이 한 가지 답으로 모아진 것이다. 뒤이어 나에게 엄습해온 것은 더욱 뜻밖의 것으로 마치 강한 파도가 가슴을 치는 듯한 여름 한낮에 한 바가지 냉수를 뒤집어 쓴 것 같은 후련함, 후련하다 못해 일말의 자유까지 느끼게 해주는 통쾌함이었다. 여자와의 통화가 끝난 것은 9시를 알리는 시그널이 끝난 시각과 일치했다. 아마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브라운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언제나처럼 진지하게 그 진지함에 일생을 건 사람처럼 간절하게 인사말을 했다. 이 편을 극히 응시하는 그의 눈을
실은 프롬프터에 비친 자신의 원고를 읽고 있을 잘생긴 눈매를 바라보다가 나는 피식 웃었다. 입가로 비어져 나왔던 웃음이 얼굴로 번지는가 싶더니 급기야 발바닥 가운데가 간질간질한 듯한 감각이 몸 전체로 번져갔다. 웃음이 그쳤다가도 그의 얼굴만 나오면 다시 발작적으로 터져나왔다. 숨을 헐떡이며 생리적인 눈물을 닦으며 여전히 킥킥대며 나는 리모컨의 오프 버튼을 눌렀다. 형광등을 켜지 않았던 데다 텔레비전이 꺼지자 거실은 어둡고 고요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내 불규칙한 숨소리뿐이었다. 심호흡 3번을 한 뒤 나는 일어서서 베란다로 다가갔다. 불투명한 안쪽 유리창을 열자 바깥 유리 너머로 이 빌라의 맞은편 동이 건너다 보였다. 바깥 유리까지 열자 얼굴을 쏘는 듯한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저 불 켜진 창들 안쪽에서 모두 뉴스를 보고 있나? 변두리 산 밑 주택가의 밤은 고요했다. 바람은 성에같이 차가웠다. 건너편 어느 집에서인가 환기를 시켜놓고 설거지를 하는지 달그닥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어렴풋이 고등어 굽는 냄새가 흘러왔다. 빨리 가자. 왜 빨리 가? 감기 드니까 빨리 가야지. 왜 감기 들어? 내 옷이 얇으니까 그걸 말이라고 자꾸 대꾸를 하니? 빌라 앞 주차장에서 젊은 엄마가 신경질적인 어조로 아이를 재촉하고 있었다. 타닥타닥 운동화를 끄는 아이의 발소리가 고스란히 울려왔다. 그때였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는데 마치 암전되듯, 아니 암전이라면 어두워지는 것일 텐데 반대로 어둠이 꺼지고 날카로운 빛이 두 눈을 찔렀다. 마치 정수리에 벼락이라도 맞은 것 같았다. 동굴 속에서 나를 올려다보던 일그러진 얼굴이 그 빛 속에서 양각처럼 도드라졌다. 환영은 사라졌다. 바람은 여전히 선득하게 내 얼굴을 훑고 있었다. 왜 그걸 아기 부처라고 했나? 마치 생시에 본 부조리한 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듯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기침이 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창문을 닫고 뒤돌아서자 내 검은 그림자가 어두운 거실 바닥을 지나 맞은편 벽까지 길게 구부러져 있었다. 다음 날 그가 점심 약속이 있다며 10시 반쯤 집을 나서는 것을 보고 나도 출판사로 갔다. 그의 출근 시간은 오후 2시지만 9시쯤 늦은 아침을 먹은 뒤 늘 그 시간에 차를 몰고 나가곤 했다. 최선희 씨 혹시... 사파가 들어갈 유아신서 초교지를 받아드는 나에게 단발머리 편집장은 유난히 뜸을 들이며 미소를 흘렸다. 30대 중반의 그녀는 제주도의 우도 태생이라고 했다. 그래서인지 명쾌한 일솜씨나 도전적인 어투에도 불구하고 이따금씩 풋살구 같은 섬소녀의 얼굴이 반짝 튀어나왔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곤 했다. 혹시 앵커 이상엽 씨가 남편 되세요? 나는 어정쩡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고 했다. 그랬었구나. 소문이 맞았구나. 나 이상엽 씨 외신부 기자할 때부터 팬이에요. 설레는 어린아이처럼 편집장의 눈이 빛났다. 내가 어색해하는 것을 마치 눈치채지 못한 듯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하고 채근하듯 물었다. 언제나 사람들의 질문 순서는 비슷했다. 어떻게 만났느냐, 누가 프로포즈를 했느냐, 결혼 생활은 어떠냐, 아이는 아직 없느냐, 왜 없느냐, 안 가지는 거냐, 못 가지는 거냐. 그렇게 물을 때 사람들은 내 평범한 얼굴과 키며 몸매를 유심히 살피는 기색이었다. 별 유명세 없는 예술 전문 대학을 나온 내 이력이나 평범함에도 못 미치는 집안을 아는 사람들이면 더욱 그랬다. 어쩌다가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거리를 걷다 보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다. 실물이 낫다. 그치? 키도 굉장히 크다. 화면에선 보통으로 보였는데. 에이, 여자는 그냥 그렇다. 화장도 안 했네. 편집장은 차 한 잔을 권했으나 예의 호기심 어린 질문들을 받고 싶지 않아 나는 사양하고 나왔다. 평일 낮 시간인데도 붐비는 전철역 입구에서 나는 잠시 망설였다. 불광동으로 행선지를 정했다. 이런 날 지팡이 없이 걷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들어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았다. 어머니는 눈도 들지 않고 왔냐 했다. 그녀는 볕이 들어오는 거실 한쪽에 신문지를 깔아놓고 먹을 가는 중이었다. 깊은 먹내가 고즈넉 현관까지 번져 있었다.
나는 손가방을 메고 원고 봉투를 두 팔로 안은 채 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목이 가늘고 허리가 구부정해 두루미 같은 내 체형은 젊은 날의 어머니를 닮았다고들 했다. 이제 노년의 태가 완연하다고는 하지만 마치 나도 그림을 그릴 때 저럴까 싶게 고개를 길게 수그리고 먹을 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내 가슴에 옹이처럼 박혔다. 뭘 하세요, 어머니? 몰랐어. 불화 시작하신 거. 한 달도 더 됐는데. 오빠보다도 3살 많으니 나와는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새언니는 언제나 나에게 다정하고 솔직한 반말을 했다. 내가 왔다고 특별하게 대접을 하는 법도 없었다. 그걸 욕하는 친척들도 덜어 있다고 들었지만 사실 나는 그 편이 훨씬 좋다고, 오히려 모든 여자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불화라니요? 우리 현석이 말이야. 3월이면 학교 들어갈 녀석이 좀 주의가 산만해야지. 그래 정신집중 삼아 같이 그려보자고 신문사 문화센터에서 미나 배운다는 친구한테서 받아왔거든. 그런데 어머님이 더 좋아하시네. 현석이는 어디 갔어요? 아유, 그 녀석이 어디 집에 붙어있는 거 봤어? 점심때 됐으니 배고프면 제발로 들어오겠지. 마침 우유 수금 온 남자를 새언니가 상대하는 동안 나는 어머니 곁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내가 갈 때까지 입을 떼지 않으려는 듯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던 어머니는 새언니가 영수증을 받아들고 총총히 부엌으로 사라진 뒤에야 입을 열었다. 한약을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들큼한 감초 냄새가 풍겨왔다. 혼자 초를 그리게 되기까지는 이렇게 3,000장을 그대로 베껴야 된단다. 먹 갈기를 멈추고 어머니가 보여주는 흰 팔절지에는 길게 주름져 바닥까지 끌리는 중국식 옷차림의 노인이 검고 가는 선으로 그려져 있었다. 시황이다. 내가 자세히 보려고 고개를 빼자 어머니는 감색 주름치마 뒤편에 놓아뒀던 몇 장의 그림들을 건네주었다. 첫 번째 그림은 둥근 얼굴형의 두상이었다. 곱슬곱슬한 머리털 주변으로 꽃 장식이 화려했고 이마 가운데 조그만 불상이 얹혀 있었다. 이건 보살초다. 그리고 이건 부처님이네요. 낯익은 석가모니 물이 가부좌를 틀고 있었다. 그래, 이건 열애초. 그렇지만 이걸 그리려면 먼저 이 앞에 것들부터 3,000장씩 그려야 된다. 내일 50장 더 그리고 모레 50장 마저 그리면 시황초는 끝나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그린다 쳐도 2달은 더 있어야지. 그것들이 다인 줄 알고 내려놓으려던 나는 마지막 그림을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다. 이것부터 그리지 그러세요. 고운데요. 고요한 여인의 얼굴이 비스듬히 발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봉오리 찐 연꽃가지가 그녀의 손에 가볍게 들려 있었다. 그건 관음초다. 맨 나중에 그리는 거다. 나는 어머니에게 잠깐 붓을 주워보라고 했다. 새 화선지를 펴고 새필에 먹을 묻혀 그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그렸다. 재주가 있기는 있구나. 하지만 찬찬히 내 그림을 들여다보더니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나무라듯 그녀는 말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부처님 앞에 절하듯이 한 장 한 장 그대로 베끼기부터 해야 되는 거야. 주름 하나 어깨선 하나 다르지 않게 하려면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어머니는 시황초 위에 화선지를 올려놓은 다음 자세를 단정히 했다. 붓에 먹을 묻힌 뒤 직각으로 세워 정확한 자세로 붓질을 시작했다. 곡선에 따라 정성스럽게 옷을 그리고 얼굴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을 찍은 뒤 한 장을 반드시 옆에 놓았다. 다시 자세를 바로 하고는 새 화선지를 깔고 같은 그림을 처음부터 베끼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얼굴은 잠옷 진지했다. 나는 언제나처럼 조용한 거리감을 느끼며 물러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늘 그랬다. 깊은 산같이 속내를 알 수 없고 어려웠다. 일찍부터 아버지 노릇까지 겸한 탓이라고 당신 스스로 고백한 적이 있긴 했지만 어린 시절 친구 집에 갔다가 사근사근하고 따스한 엄마들을 보면 부럽고도 낯설게 느껴졌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할 줄 모르는 내 성격은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이리라. 어머니는 심지어 눈물 흘릴 줄도 몰랐다. 어쩌다가 내가 눈물을 보이면 두껍고 거친 손바닥이 날아오곤 했다. 나는 어머니 이상 손때가 매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매를 맞으며 아파서 울면 더 세차게 손바닥이 날아왔다.
어깨에, 등짝에, 허리에. 눈물로 세상을 버티려고 하지 마라. 때리던 사람도 힘들었는지 호흡을 고르며 그러나 당신의 매질에 감정이 없었다는 것을 보이려는 듯 침착하게 가라앉은 음성으로 어머니는 되뇌곤 했다. 눈물 따위로 버틸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마. 평생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늘도록 새벽부터 밤까지 한복 짓는 일로 생계를 잇고 두 남매를 가르친 그녀는 무슨 예감이 있었는지 바람을 맞기 전날 며느리에게 말했다고 했다. 내 살아온 동안 쌓아온 것들이 고스란히 내 병이야. 이제 와서 보니 후회가 되는구나. 한평생 칼을 품고 살아왔던 것 같으니. 이러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한 장 더 그릴 때마다 붓이 그만큼 가벼워진다. 어머니는 벼 위에 물을 조금 붓고 다시 먹갈기를 시작했다. 염색물이 빠져 희끗희끗한 가마가 어머니의 팔 동작에 따라 흔들렸다. 저렇게 똑같은 그림을 정말 3,000장씩 베껴낼 생각인가? 이 서방은 어떠냐? 매일 텔레비전으로 문안 인사 받으니 뭐 잘 있겠거니 한다만 내 얼굴을 보지 않은 채 어머니는 물었다. 네, 잘 지내요. 어머니도 나도 침묵했다. 붓질을 하는 동안 어머니는 잠시 이 세상을 떠나 있는 것 같았다. 그 그림 속으로 어머니의 말과 생각, 바람 빠진 무 같은 몸뚱어리까지 빨려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 새언니가 슬리퍼를 끌고 부엌에서 나왔을 때 나는 코트를 들고 일어섰다. 왜 이렇게 금세가? 점심 먹고 가. 금방 현석이도 올 텐데. 가서 일해야 돼요. 아까 들으니까 간혹가다 기침도 하던걸. 내가 콩나물국 끓여줄게. 일이 밀려서 정말 가봐야 돼요. 화선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어머니가 말했다. 살펴가라. 안 나가마. 지팡이 없이 걷는 어머니를 보러 갔던 나는 끝내 어머니가 일어서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12시를 조금 넘기고 들어온 그의 얼굴을 나는 언제나처럼 낯선 눈으로 올려다봤다. 그날 밤 뉴스를 보지 않아 더 낯설어 보였는지도 모른다. 파르스름하게 면도한 턱, 감각 있게 맞춰 입은 넥타이와 와이셔츠, 깎은 듯 잘생긴 콧날을 보며 나는 내가 배신감 따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그가 연애 중이라는 사실을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 같이 술 한잔 했어. 그의 입에서 엷은 맥주 냄새가 났다. 평소 같으면 전화 한 통쯤 해주지 그랬어 라고 했을 것을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풀고 셔츠를 벗었다. 붉은 맨팔을 드러낸 채 언제나처럼 욕실문을 열어놓고 긴 양치질을 했다. 그는 4가지 치약을 놓고 썼다. 죽염이 든 한방 치약과 불소가 든 치약과 항균 성분이 강화됐다는 신제품, 그리고 액상 치약이 그것들이었는데 제각기 다른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으므로 돌아가면서 앞에 3가지 치약으로 닦아주는 것이 좋고 액상 치약으로는 치아 사이에 낀 치석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세면대 거울에 비친 그의 얼굴은 진지하게 양치질에 몰입해 있었다. 나를 보고 있지 않은 그의 눈을 향해 지나가는 말을 하듯 물었다. 그 여자가 알아? 입술 위로 넘친 치약 거품을 물고 거울 속에 그가 나를 보았다. 칫솔질을 멈춘 그의 손등으로 흰 거품이 흘러내렸다. 나는 긴장하고 있었다. 그에게 상처를 줄 것이 분명한 말을 꺼내기 위해 나는 망설였다. 말해야 한다. 나는 다짐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물어야 한다. 그는 머금었던 거품을 세면대에 뱉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대신 그는 눈으로 묻고 있었다. 그는 실수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까지는 섣불리 대응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나는 천천히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러나 온몸의 신경이 빳빳이 긴장하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당신 몸 그 여자가 알아? 그의 눈시울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입술가에 흰 거품을 묻힌 채 타액과 치약이 함께 흘러내리는 칫솔을 거머쥔 채 그는 나를 쏘아보았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가 먼저 고개를 수그리고 양치컵에 물을 받아 입을 헹구었다. 얼굴을 수건에 닦은 뒤 고무 슬리퍼를 벗고 걸어 나왔다. 빠듯한 감격으로
내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몸이 스치는 순간 액상치약의 박하 냄새와 함께 섬뜩한 한기가 끼쳐왔다. 전화하겠다더니 했군. 소파에 앉으려다 말고 그가 중얼거렸다. 내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덧붙였다. 그앤 당신과 달라. 침착한 얼굴이었지만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이야기를 꺼내듯 그의 말끝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 여자는 그를 그분이라고 하고 그는 그 여자를 그애라고 하는구나.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은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당신같이 이중적이지 않아. 내 모든 걸 다 좋아할 거야. 조금 있다가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럼 아직 몰라? 벼란간 그의 주먹이 벽을 내리쳤다.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린 것은 밤의 정적 때문이었을 것이다. 숨이 찬 사람처럼 그의 어깨가 들먹거렸다. 그는 의식적으로 음성을 낮추고 있었다. 말했잖아. 그 애는 당신 같지 않을 거야. 나 같은 게 어떤 건데? 그가 마침내 고함을 질렀다. 그걸 꼭 내 입으로 말해야겠어? 그의 얄짤한 입술이 경련했다. 단정한 콧구멍이 흥분으로 벌렁거렸다. 이 사람은 화를 낼 때 입이 왼쪽으로 약간 틀어지지. 그걸 한동안 잊고 있었어. 나는 망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난 바라는 게 없어. 그의 흥분이 식기를 기다려 나는 말했다. 그래서 그 사람더러 바라는 대로 하라고 했어. 그는 대답 없이 내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이 순간 그의 눈에서 번쩍이는 것이 무엇일까? 증오일까? 경멸일까? 분노일까? 나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성우같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여자는 나에게 말했다. 두 분 사이에 애정이 없으시다고 들었어요. 같은 이불을 덮고 자긴 하지만 각방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던데요. 그녀는 마치 쪽지에라도 적어두었던 것처럼 정확한 논리로 그녀가 전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분은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을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완벽주의자시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꺼내는 걸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모르게 제가 전화한 거예요.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고 했다. 아니, 그녀의 말씨로 미루어 보자면 존경한다는 표현이 더 어울렸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는 게 좋지 않느냐고. 만일 내가 그에게 애정이 없다면 더 이상 같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녀는 말했다. 전화로 이런 이야기 하는 거나 듣는 거나 편치 않으니 한번 만나자고도 했다. 만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나는 말했다. 저는 바라는 게 없어요. 그쪽이 바라는 대로 하세요. 라는 말은 마치 오래 준비해 두기라도 한 것처럼 순순히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녀의 말맞다나 완벽주의자이고 때로 독단적인 그의 성격이 권위적인 것이나 틀에 박힌 것을 싫어하는 내 성격과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의 지나치게 화려한 직업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진심으로 그를 사랑한다, 헤어져서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것도 아니었다. 세간의 조명을 한 몸에 받는 남자가 나처럼 평범한 여자에게 관심을 가진 데 대한 놀라움이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만큼 두 사람의 미래를 묶어서 생각한 적 없고 혹여 그런 말이 나온다 해도 짐짓 화제를 돌리곤 하던 내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그가 살던 오피스텔을 처음으로 방문한 뒤였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함께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다가 무슨 말인가를 꺼낼 듯 말 듯 망설이던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곁으로 오려는 건가? 의아해하는 나를 건너다 보며 그는 와이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중학교 때 집에 불이 났었어. 마지막 단추를 풀기 위해 와이셔츠를 바지에서 꺼내며 그는 말했다. 큰 불이었어. 다행히 죽거나 불구가 된 식구들은 없었지. 아버지가 공무원이어서 도움도 제법 받았고 불불이 친척 집으로 흩어졌던 식구들은 몇 년 뒤 마련한 전셋집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그가 와이셔츠를 다 벗기 전에 나는 이미 숨을 죽이고 있었다. 러닝 셔츠를 벗고 바지를 벗고 팬티만 걸친 채 그는 내 앞에 우뚝 섰다.
식탁 위에 매달린 30와트 백열등이 그의 붉게 일그러진 알몸을 비스듬히 비추었다. 이제 알겠지? 내가 여름에도 긴 셔츠만 입는 이유를. 농담을 가장한 그의 목소리가 떨고 있었다. 수영장에 안 가는 이유, 와이셔츠 윗단추를 풀지 않는 이유를 알겠지? 침 덩어리를 삼키는 그의 목을대가 경련했다. 그의 눈은 헤아릴 수 없는 용기와 두려움을 함께 담은 채 번들거리고 있었다. 나는 일어서서 그에게 다가갔다. 실루기는 뺨을 쓸어준 뒤 떨고 있는 그의 입술 위에 입술을 포겠다. 나는 그의 흉터와 용기를 함께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니, 바로 그 흉터가 나에게 안겨준 충격 때문에 평생 숨기고 싶었을 알몸을 보여줄 만큼 나를 신뢰해 준 데 대한 고마움 때문에 그를 받아들였다는 편이 옳을 것이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공통점을 서로에게서 발견했다. 강한 성품의 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랐다는 것,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집안의 태생이라는 것, 피차 누군가로부터 재정적인 도움받기를 죽기보다 싫어한다는 것. 그러나 보물찾기처럼 발견해낸 그 귀중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결혼 초부터 우리의 관계는 삐걱거렸다. 치밀한 성격의 그는 예상치 못했던 사소한 일로 평정이 무너져 내리곤 했다. 그 무섭도록 철저한 성격의 내면에 어떤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기에 그랬을까? 일단 이성을 잃으면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했다. 나에게 싹수 없고 기껏 남 좋은 일이나 하고 있다며 무슨 보람으로 그까진 일에 매달리는지 모르겠다고 내 직업을 비난하기도 했다. 깊은 밤이면 예전에 서너 번 만난 적이 있었을 뿐이라는 여자에서부터 광적인 여고생 팬까지 촉촉히 술에 젖은 목소리로 혹은 울먹이는 음성으로 전화를 걸어오곤 했다. 여느 신혼의 부부들처럼 우리는 종종 다투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다투고 난 뒤면 내 마음이 이상스러울 만치 냉정해졌고 사리를 품지 않은 서늘한 마음으로 차라리 그가 죽어버렸으면 하고 바랬다는 것이다. 방송을 끝내고 돌아와야 할 시간이 1시간쯤 지나면 그가 사고라도 당했기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하며 놀라곤 했다. 상복을 입은 내 모습을 상상하면 어쩐지 마음이 편해졌다. 언제부턴가,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나는 그의 흉터가 몸에 닿는 것이 괴로웠다. 가슴에 닿는 감촉이 싫어 몸을 섞을 때면 상의를 벗지 않으려 했고 그나마 나도 모르게 될 수 있으면 잠자리를 피했다. 그가 안으려 하면 잠에 취한 척하며 돌아 누웠다. 그가 손을 뻗으면 잠결인 척 밀어내버리곤 했다. 싸움은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조금씩 격렬해졌다. 그가 화를 내면 나도 함께 화를 냈다. 시작이 어려웠을 뿐 감정의 폭발이라는 것도 시간이 흐름과 함께 습관이 되었다. 머리가 뜨거워지며 이성이 마비되고 분노가 끌어넘치는 대로 온몸이 그 폭발에 반응하는 순간, 그 불꽃 튀는 순간들이 지나고 나면 나는 허탈감에 잠긴 채 작업실에 주저앉아 시간을 보내곤 했다. 이따금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루하루를 인내하고 있는데, 내 몸을 견디며 살아주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사람들은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 그림에서 무엇인가가 급속히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유였다. 나와 세계 사이의 고요한 공간, 그 공간 속에서 한번 몸을 뒤틀었다 나오던 미소였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 몸이 찌뿌듯해 운동이 필요하다는 그와 함께 집을 나섰다. 무더위가 시작되던 즈음이었다. 산책로의 철조망이 길게 찢어진 틈으로 들어가 북한산 등산로를 탔다. 말없이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나는 멈춰섰다. 왜 안 오는 거야? 위쪽 둔덕에 서서 짜증을 내는 그에게 나는 말했다. 딱따구리. 뭐? 참 딱따구리를 봤어. 이렇게 천천히 걸어서 무슨 운동이 되겠어. 주먹만한 딱따구리가 나무 둥치를 쪼고 있었다. 새끼인지 부리가 연하고 작아 바지런히 쪼아대도 나무 껍질은 까딱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를 따라잡았을 때 그는 여전히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를 연함은 발짝 앞세우고 나는 걸었다. 그때 좁다란 등산로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남자를 봤다.
남자라기보다는 남자애라고 불러야 할 기껏해야 21~22살밖에 되지 않았을 앳된 얼굴이었다. 연하게 물이 빠진 청바지를 입은 그 애는 상체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었다. 눈부시게 흰 몸이었다. 근육이 붙은 것은 아니지만 군살이 없었고 그렇다고 마르지도 않았다. 지극히 평범한 그 반나의 몸에서 나는 눈을 뗄 수 없었다. 온몸에 핏방울들이 머리끝으로 몰려 올라와 곤두섰다. 그 남자애의 가슴을 만지고 싶었다. 그 매끄러운 살갗에 젖가슴을 부비고 싶었다. 내 매끄러운 몸이 그의 몸에 스치는 느낌, 부드러운 살길이 찰지게 문질러지는 느낌을 맛보고 싶었다. 길이 좁았으므로 남자의 어깨는 내 어깨를 가볍게 스쳐 지나갔다. 새빨갛게 귓볼을 물들인 채 나는 눈을 내리깔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오르막길이 끝났다. 전망이 트인 벼랑에 다다르자 67명의 등산객들이 옹기종기 앉아 오이를 깎아 먹거나 수통의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도 보였다. 그는 여전히 찡그린 얼굴로 벼랑 저편의 바위산을 바라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곁에 섰다. 그의 소매가 손목까지 내려오는 흰 폴로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유난히 땀이 많은 체질이지만 그는 라운드티를 입지 못했다. 폴로 셔츠에 붙은 컬러는 와이셔츠보다 낮아 목덜미의 흉토가 더 넓게 드러났다. 바위에 걸터앉은 중년 남자들이 그것을 내려다보며 무엇인가를 수군대고 있었다. 그들은 진작 그의 얼굴을 알아봤고 그 흉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다. 벼랑 밑으로 빽빽히 우거진 나무들을 나는 굽어보았다. 무섭도록 둔탁한 초록색이었다. 그 무성한 잎사귀들이 마치 열대의 밀림처럼 거대한 육식동물처럼 대지를 집어삼키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디딘 땅이 서서히 사선으로 기울었다. 무엇인가가 벼랑 아래에서 내 몸을 흡입하는 것 같았다. 언젠 끝에 그와 함께 말없이 차를 타고 달리던 어느 날 그가 모는 핸들을 힘차게 틀어 중앙선을 넘고 싶었던 충동처럼 두 사람의 운명을 일시에 끝장내 버리고 싶었던 무서운 욕망처럼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충동을 느끼고 있었다. 왜 그래? 나도 모르게 몸을 떨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이맛살을 찌푸린 채 재차 물었다. 왜 그렇게 떨어? 그 끝에서 불안하게. 항자외선 크림을 바르고 흰 책모자를 쓴 그의 얼굴은 갓 다려입은 폴로 셔츠 위로 보얗게 피어나 있었다. 그의 셔츠를 찢고 싶은 충동이 치민 것은 그때였다. 그의 추한 몸뚱이를 햇볕 아래 고스란히 발가벗기고 싶었다. 아까부터 그를 힐끔대는 중년 남자들 향해 내보이며 소리치고 싶었다. 그 상상으로부터 물러서듯 나는 뒷걸음질 쳤다.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그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괜찮았다. 그는 먼저 씻으러 욕실로 들어갔다. 나와 그가 쓰던 책모자를 들여놓으려고 안방문을 열자마자 나는 주저앉았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무릎걸음으로 기어 안방을 빠져나왔다. 열이 오르고 있었다. 무엇으로 지지는 것처럼 정수리가 뜨거웠다. 마치 보이지 않는 짐승의 햇반이 그 지진 자리에 달라붙어 의식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따끔따끔한 감각을 뺨에 느끼며 나는 깨어났다. 어떻게 된 거야?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어 그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방금 때린 뺨을 어루만지려 하는 그의 흰 손을 밀어냈다. 고개를 돌려 안방을 보았다. 8자 원목 장롱이 보이고 그와 함께 누워야 할 마직 이부자리가 보였다. 들어가서 누워. 그가 내 몸을 일으켰다. 그가 허리를 부담고 이끄는 대로 안방에 들어선 순간 다시 사물의 윤곽이 지워졌다. 내리던 열이 이마로 솟구쳐 올라왔다. 토할 것처럼 명식계가 일렁였다. 놔. 나는 안간힘을 다해 그의 손을 뿌리쳤다. 제발 이거 놔. 물에 빠진 사람처럼 두 팔을 허우적대며 나는 벽을 붙들었다. 나가야겠어. 그는 놀란 것 같았다. 어딜 간다는 거야? 잠깐만. 나는 헐떡이며 말했다. 잠깐만 쉬었다 나갈 거야. 눈을 감았다 떴다. 여전히 안 보였다.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이유로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을 언젠가 들은 기억이 있었다.
침착해. 나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심호흡을 했다. 괜찮아. 침착해. 너는 저 방에 들어가지 않아. 라고 다시 속삭였다. 평생 다시는 저 이부자리에 눕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침착해. 조금씩 밝아졌다. 빛은 빛끼리, 어두운 것은 어두운 것끼리 엉기며 사물들이 차츰 제 모습을 찾아갔다. 어딜 가는 거야, 그 몸으로? 어깨를 붙드는 그의 얼굴을 외면하며 나는 거칠게 현관문을 닫았다. 필사적으로 벽을 짚으며 층계를 내려갔다. 갈 곳이 없었다. 불광동 오빠네로는 가고 싶지 않았다. 결혼한 대부분의 친구들은 휴일이니 남편과 함께 있을 것이었다. 간혹 혼자 사는 친구들은 대부분 지방에 내려가 교편을 잡고 있었다. 저녁이 내리는 산책로를 따라 허전허전 걸어갔다. 계란 속 껍질같이 희끗하고 맨질한 것이 눈자위 위로 어른거렸다. 땅 위에 무엇이 있는지 내 발이 무엇을 밟고 가는지 알 수 없었다. 이따금씩 철책을 짚으며 쉬었다가 기력을 차린 뒤 다시 발을 내디뎠다. 노인들과 중년 여자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정자에 다다랐다. 거기 나무 기둥에 기대에 걸터 앉았다. 무성한 갈참나무 숲이 내 앞에 펼쳐져 있었다.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 아이들이 서로 물을 끼얹으며 질러대는 소리가 휴일숲의 오후를 채우고 있었다. 풀벌레 소리가 지척에서 들려왔다. 그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며 숨을 고르는 동안 시야가 차츰 밝아졌다. 온전히 사물들이 또렷해졌을 즈음 나는 내가 돌아갈 곳이 집뿐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다. 매우 중요한 진실 하나가 계시처럼 마치 누군가 내 귀에 속삭인 것처럼 떠올랐다. 나는 처음부터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만 나는 그의 흉터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이제 그 흉터 때문에 그를 혐오하고 있었다. 그의 흉터가 다만 한 겹 얇은 살갗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안다는 것이 내 마음의 얇은 한 겹까지 벗겨내 주지는 못했다.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죄가 있다면 모두 나의 것이었다. 삶이 얼마나 긴 것인지 몰랐던 죄, 몸이 시키는 대로 가지 않았던 죄, 분에 넘치는 정신을 꿈꿨던 죄, 분에 넘치는 사랑을 꿈꿨던 죄, 자신의 한계에 무지했던 죄, 그러고도 그를 증오했던 죄, 마음 깊은 속에서부터 가학했던 죄. 내가 현관으로 들어서자 그는 침통한 얼굴로 말없이 내 얼굴을 살폈다. 나는 타인처럼 서먹서먹하게 그의 얼굴을 보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버림받은 소년의 얼굴, 깊숙이 흉터를 숨긴 얼굴로 그는 오독하니 서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바뀌었다. 나는 타인의 그것처럼 그의 흉터를 보았다.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듯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세계가 다른 방식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것을 낯설게 그리고 오래 바라보았다. 선한 것과 악한 것, 의무와 책임과 방기, 진실과 거짓 따위가 내 눈앞에서 경계선을 무너뜨려 갔다. 나는 그 혼란에 더 이상 놀라거나 당혹스러워하지 않았다. 다만 잠자코 바라보았다. 그 간격이 나를 구해주었다.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다시 평화가 찾아오자 나는 다시 작업에 열중할 수 있었으며 예전보다 더욱 내 일을 사랑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그랬듯 나는 평생 동안 손을 움직여 작업하며 살아갈 것이었다. 작업실에 온종일 틀어박혀 있으면 나는 자유로웠다. 몰입만큼 자유를 주는 것이 어디 있는가. 작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관리해야 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작업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하고 영양소를 고려해 요리를 해먹었다. 그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항시 시한폭탄을 운반하는 사람 같은 그의 성바른 성격이 자신의 흉터로부터 되도록 멀리 상승하려는 몸부림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그 긴장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폭발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화면으로 보기에 그의 얼굴은 편안하게만 보이지만 그의 귀에 꽂힌 이어폰으로는
뉴스룸의 아우성이 끊임없이 뛰어든다는 것을, 매일 치르는 전쟁과도 같은 뉴스를 맞춘 뒤 몰려드는 피로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온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움켜잡아 도로 던져놓을 뿐 결국 소나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탈함도 이해했다. 가끔 뉴스센터에 앉아서 물고기처럼 입만 달싹거리는 꿈을 꿔. 아무리 입을 움직여도 목소리가 안 나와. 7시 뉴스 할 때가 좋았어. 프라임타임은 힘들어. 칸칸이 불 켜진 아파트 창문들을 생각하면 어지러워. 그 사람들이 모두 날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흐르자 기분이 좋을 때면 어린아이와 입맞추듯 그에게 소리내어 키스할 수 있었다. 농담을 건네고 함께 웃기도 했다. 그의 몸이 추하게 느껴질 때마다 내가 품은 혐오를 보상하기 위해 더욱 친절하게 대했다. 아주 이따금씩이었지만 불 꺼진 방에서 몸을 섞기도 했다. 그렇게 조금씩 정을 붙이며 살아나갈 수 있으리라고, 어떻게든 견뎌갈 수 있으리라고 나는 믿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사는 것은 시간 낭비잖아요? 라고 그 여자는 말했다. 그런가? 나는 시간을 낭비해 온 건가? 그 여자의 전화를 받은 2월에 나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뾰족한 것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진 감수성이었다. 이를테면 베니어판 문에 사진 엽서를 붙였다가 엽서만 떼고 앞정은 안 빠져서 그대로 둔 것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그것을 뜻없이 바라보다가 문득 찔린 나무의 고통을 느꼈다. 실제로 내 뒤통수 어느 부분의 피부가 아팠다. 사각꼭지를 도려내다 말고 과도 끝이 얼마나 날카로운가에 몸소리를 치기도 했으며 그 부분이 부러진 라디오 안테나를 보면 눈이 시렸다. 시간 낭비. 작업에 몰두해 있다가도 문득 와이셔츠 핀처럼 머리에 꽂히는 여자의 말에 나는 고개를 격곤했다. 2부에 다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